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지금 2007년도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나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버블이 터졌죠.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던 그때랑 비슷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왜 혼자 잘 버티고 있는지까지 한번 다뤄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우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려왔던 얘기죠. 드려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30년물 장기채 금리가 너무 높아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이런 기업들 싹 다 빠졌고 나머지 뭐 이제 뭐 경기 방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다 싹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잘 버텼죠. 왜 비트코인이 버텼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 하락이 2007년도 리먼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그때 진짜 그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하락이랑 비슷한지,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혼자 잘 버티고 있는지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물 4.6, 4.7에서 떨어졌더라고요. 30년물 5.2예요. 5.3에서 또 떨어졌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장기채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이유가 뭘까요? 단기채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정책에 연동되고 장기채는 실물 경제에 연동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이란이 화해를 안 해. 협상을 안 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아, 물가가 올라가겠네. 불안 심리 작용.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 돈을 계속 찍는데요. 아, 국채 금리가 늘어나네요. 또 세 번째, 미국 국채가 경쟁을 붙었어요. 누구랑? 구글이랑 아마존 같은 회사채, 빅테크 AI 기업들이 회사 채권을 발행하니까 일단 첫째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같은 돈으로 미국 30년물 살래? 아마존 30년물 살래? 나 같으면 아마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줘야겠죠? 이자 더 줄게 우리 거 사줘.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경쟁자들 회사 채권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거기다 플러스 회사채, 국채 둘 다 채권이죠. 채권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아,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시장이 빠졌구나.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구글이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달러 채권만 발행하지 않아요. 어디서 발행하냐면 호주 달러, 그리고 유로화, 유럽, 그리고 뭐 일본, 엔화, 다양한 국가들 그 채권 시장에 들어가서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 말은 즉슨 뭐 전 세계적으로도 흥행이 되고 뭐 수요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만큼 달러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다. 달러 수요자만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채권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뭔 뜻이냐면 뭐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미래를 먹고 사는 성장주, 미래 가치주, 기대주들 이런 애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내가 매출을 발생을 해. 그런 애들은 사실상 적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혹은 성장주, 미래주 이런 그 AI 관련 기업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지금은 쉽지 않겠죠.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도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장기 채권 금리, 장기채 금리가 높다는 게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근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 자, 꾸준히 볼게요. 금리가 높으면 미래 기대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들이죠.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근데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쭉 빠져.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왜 더 세게 빠지나요?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샌디스크 얘네들 메모리 반도체 누가 사줘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얘네들이 빚을 내서 사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빚을 내서 사줘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빚을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반도체 메모리도 못 사주겠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도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 뭐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 봅시다. 30년물이 5.3%를 넘었고 뭐 10년물이 4.7%를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30년물이 5.3%를 넘은 게 언제 이후에 처음이냐면 2007년도 4월 달 이후 처음이에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는데 질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2007년도 4.8. 10년물이죠. 이때 당시에 5.3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지만 30년물 기준했을 때도 똑같죠, 지금. 2007년도랑. 여러분들 2008년도에 뭐가 터졌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잖아요. 파산냈잖아요. 이 미국의 2등 은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쭉 무너지기 전에 2007년도에 이미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3을 넘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007년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이제 대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야, 2007년도 4월 달에도 30년물이 5.3을 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시장이 무너졌는데 그럼 지금도 그 다음 연도 아니면 뭐 이번 연도의 말이라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 지금도? 걱정이 되겠죠.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숫자만 보면 금융위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2001년도 IT 버블이 터졌죠.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IT 버블이 지속이 됐고 버블이 뻥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버블이 무너지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고 제로금리로 돈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뿌리니까 결국에는 뭐 2005, 2006, 2007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당시에 1에서 5.25%까지 과도하게 올려요. 항상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20년도 팬데믹 때도 금리를 내리니까 22년도 물가가 미친 듯이 튀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또 경기 침체 나온다 뭐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막 23년도 상반기에 막 무너졌죠. 그러면서 흔들리니까 다시 금리를 내려. 그러다가 다시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2007년도, 2008년도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1%에서 1년 만에 5.25%까지 급격하게 올려요. 그 올리던 시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튄 겁니다.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유동성을 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폭탄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부동산 버블이 뻥 터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2007년도에 30년물이나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았었던 이유는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07년도처럼 우리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지 연준이 지금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나요? 올리고 있지 않죠. 물론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올리고 있는 수준은 아니죠. 오히려 완화하려고 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처럼 단기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기금리는 보합이에요. 오히려 떨어져. 근데 장기금리만 올라가죠. 그 말은 즉슨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동결하고 이런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 불안함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장기채 금리만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2007년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2007년도에 이거 10년물이나 30년물이 높게 올라가고 나서 다음 연도에 무너졌으니까 우리도 무너질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랑 지금 상황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죠. 나쁘지 않죠. 물론 2007년도도 나쁘지 않았어요. 터지기 전까지는. 자, 굳이 지금 상황을 따지자고 한다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리즈 트러스 총리? 우리 한창 방송할 때인데 22년도. 영국의 여성 총리가 43일 만에 44일 만에 사임을 당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야,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돈 좀 풀어가지고 우리 영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어떻게 됐죠? 영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돈을 푸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푼다고 하는 거야. 22년도에 어땠냐면 미국의 물가가 9.1%까지 올라갔어요. CPI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던 시기야. 근데 그런 시기에서 돈을 푼다고 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영국의 장기 채권 가격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영국의 연기금들, 뭐 보험사들, 은행들 얘네들 지금 영국의 길틈을 장기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막 다 떨어져. 던지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손익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2달도 못 채우고 사임을 해버렸죠. 그때랑 비슷하죠. 지금의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굳이 2007년도가 아니라 지금이랑 비슷하다. 긴급하게 국채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화살로 돌아왔죠. 돈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빠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장이 빠지고 있고 하락하는 이유가 장기 국채 금리 인상, 장기 국채가 계속해서 높다는 이유인 거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시장의 분위기가 채권 시장의 좀 분위기 심리가 조금 바뀌면 개선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다 경기까지도 위험하고 안 좋고 그리고 연준까지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겠죠. 언제처럼? 2007년도처럼. 근데 2007년도와는 조금 다르다. 그럼 지금의 조정이 일단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그냥 끝났다. 시즌 종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것까지는 몰라요. 9월, 10월까지 갈 거냐는.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만 봤을 땐 이게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엔 쉽지 않다.
재정발 폭등은 결국 진정이 됐다 이렇게 써놨죠. 2022년도 영국도 리스트러스 총리 사임하고 나서 반등했어요. 회복했어요. 미국도 30년물, 10년물 살짝 꺾이면 반등할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올 거냐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판할 거예요. 시장의 구세주로. 국채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시장은 또 괜찮다. 시장은 또 괜찮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비트코인 얘기해 봅시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신기해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파란 색깔이거든요. 이번에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4일부터 쭉 빠져. 나스닥이랑 반도체는. 근데 비트코인이랑 30년물 국채금리 장기채랑은 같이 가죠. 커플링이네요. 주식은 빠져. 최근 들어서 주식은 흔들리는데 비트코인은 혼자 짱짱해 버텨. 이유가 뭘까요? 일단 단기적인 이유. 지난주 금요일 날 SEC에서 두 가지 규칙안 내놓겠다고 얘기했죠. 이거를 어제 갑자기 19일 날 발표를 했어요. 깜짝.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EC랑 뭐 CFTC랑 그 크립토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열었어.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500만 달러까지 스타트업 면제해주고 7,500만 달러까지 뭐 성장기 면제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게 법안이 지금 규칙안을 발표를 했고 60일 수렴 기간 거치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알트코인 재단들이 미국에서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클래리티 법안을 우회적으로 지네들이 할 수 있게끔 SEC가 이게 나오면서 주식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살았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이랑 지금 상관관계가 꺾였고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빠진 하락 이거는 2007년도 비교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장만 봐서도 그렇고 이게 구조적 하락이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언제든지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 또 이런 분위기가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자, 여러분 볼까요? 지금 10년물이 지금 4.7까지 갔다 또 빠지죠? 4.68. 이러면 또 시장 또 안정화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데 지금 또 국채금리가 또 떨어졌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구조적 하락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깨진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유심히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